들어와도 됩니까? 네, 쌤들 안녕하세요. 자, 아직 4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달 과정 5, 6월 강론 2반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자, 앞에 두 달간 뭐 하고 오셨습니까? 뭐 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그냥 웃지요. 또 이렇게 됩니까? 자, 우선 쌤들 강의 계획서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개강일은 4월 30일이고요. 강의 시간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토요일 날 10시부터 실시를 됐고 있고요. 5시까지 되어 있으나 무조건 그날 할당량 마칠 때까지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강론 2반 같은 경우에는 첫 주가 지금 9주차 들어가고요. 요때 지금 정서, 행동장애, 그 다음 주 자폐 부분입니다. 자폐가 원래 지금 정서, 행동 책 있죠? 이 책 뒤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까지 출판된 자폐 책 중에서는 가장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가장 압축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뒷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교육의 실제 2판이라기보다 정확히 개정판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 책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주 후인 다다음 주는 5월 14일은 휴강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휴강을 할 테고요. 선생님들도 이때는 아마 강의가 없어서 놀러 갈 계획 많이 세워놓고 계시고 있을 텐데 실컷 놀다 오십시오. 아마 지금 다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11주차 특수교육 평가 2판이고요. 그 다음에 12주차가 지체장애, 13주차가 중도 중복장애 되어져 있습니다. 실은 12주차나 13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두 가지 부분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보기는 요즘은 어렵거든요. 아마 섞여져서 가되 거의 주로 지금 해당된 책 있죠? 그 책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4주차가 6월 11일이 특수교육공학,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2주차에 걸쳐서 행동지원이 실시되고요. 그 다음에 15주차 같은 경우에는 PBS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 행동지원 이소영 교수님 책이고 하고요. 16주차가 원래는 양명희 교수님 책이었는데 그 책이 절판되고 출판사에서도 더 이상 찍어낼 계획 자체가 없는 책입니다. 그 문제가 된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절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홍준표 교수님이 쓰신 응용행동 분석 책으로 갈 겁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양명희 교수님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을 그래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서요. 몇몇 부분은 그 책을 거의 쓸 겁니다. 우선은 지금 주 교재 자체는 이 책으로 하되 그다음 부교재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거의 그 책을 쓸 거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같이 보는 거는 아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총 8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앞에 나왔던 강론 1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인트들 자체가 거의 각각의 장애 영역 있죠. 장애 아동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강론 2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연달아 쭉 오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제가 한 주씩 그나마 장애 아동 교육 다음에 교수법들 위주로 섞어놔서요. 아마 선생님들이 기출 풀이 하시는 데는 분량 자체는 적절하게 흘러갈 텐데 문제는 평가나 공학이나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잘 모르죠. 잘 몰라서 지금 진도 나가기가 아마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교육공학이 간단히 생각을 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ALC 파트 자체를 공학에서 다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분량 자체가 그렇게 적다라고 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일반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할 때 강론풀이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선생님들이 슬슬 이게 대강 요 정도 하면 되겠다 잡혀가는 시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3월 달은 뭐야 하다가 헤매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순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이제 요 정도 할까 요 정도 할까 자기 스케줄이나 그 다음에 공부 시간 범위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원래 그때 옵니다. 한 4월 중순 넘어서 기출풀이가 제대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시되 그 다음에 5월, 6월부터는요. 1, 2 부분 있죠. 그래 첫 번째는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정답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기본 개념 외에 조금 더 무엇이 있을까 찾아는 보십시오. 그 모든 거를 해설을 한다, 안 된다. 이거는 힘들겠지만 우선은 찾아가는 과정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꼭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옮겨 쓰지 마십시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기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조금 들고 나면 타성해졌는다 그러죠. 기계적으로 이거는 이거는 이 개념 그냥 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읽고 그래 이 개념이 요거다. A라는 개념이다라고 하면 그거를 강론서에서 찾아가지고요. 강론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적혀져 있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면서 즐거워진 부분을 그대로 옮겨 쓰고 있어요. 공부는 하지 않고 손이 공부하는 형태 그 다음에 내용을 찾기만 찾는 그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마 진짜 쌤들 팔 힘만 빠지는 정도 그것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하고 찾아서 쓰라라고 하는 거는 써라라고 하는 게 초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알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옮겨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에서 담고 있는 그 내용 있죠. 그에 따른 정리 형태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객관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념이 있으면 그것까지 찾아보는 노력을 조금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여기 사이사이에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앞에 거를 다 다시 하겠다. 그거는 아마 어쩌면 스케줄만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밀려 있죠, 지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부터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지체 중복 같은 경우 같은 영역이라고 묶어버리면 총 6개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에 2개씩 이런 식으로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도 있는데 슬슬 더워지기 시작을 하면요. 공부가 더 안 됩니다. 벌써 지금 나른하고 좀 안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뒤로 특히 6월달 같은 경우에는요. 짜증이 참 많이 올라오는 시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괜히 빡빡하게 일정을 짜놓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앞에 했던 거 있죠.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 특히 왜 점심 먹고 나서 오면 공부 안 되는 시간들 있죠. 잘못하면 그냥 자잖아. 그 시간에 앞에 했던 거를 복습하는 형태로 그냥 끼워서 계속 했던 거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를 짜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에 내가 너무 못했다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요. 7월 달에 아예 새로 어차피 돌잖아요. 그죠? 그때 조금씩 조금 더 많이 시간을 배분을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괜히 지금 한 주에 2개씩 영역을 짜놓게 되면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더 혼란스럽고 안 그래도 공부가 안 되는 시기에 괜히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공부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5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워 5월 7일 날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쌤 맞잖아요. 주 연휴 때 쉬는 게 더 좋으니까. 네, 어떻게 5월 14일이 되긴 했는데 쌤들 있잖아요. 공부하기 싫으시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교수님들조차도 책 보는 거 싫다 하세요. 이때는요, 집에서 놀지 마십시오. 집에 있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 노량진 올라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보러, 이제 아빠 보러 집에 가시는 경우 있는데 거기에서도요, 가서요, 그냥 집에서 죽치고 TV만 보고 오는 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됩니다. 미친 듯이 놀고 오세요. 쌤들이 생각을 하기에 나 이렇게 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렇게 최소한 1박 2일 이상은 놀고 오십시오. 그리고 공부가 아무리 밀려 있다라고 할지라도요. 손 다 놓으십시오. 그거만으로 기쁘지 않아요. 잠시라도 손 놓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만으로. 우리가 물론 그거를 마음에 다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밀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몇 달 해왔으면 이거 자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게 아니라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겨요. 그래서 아직 나도 문제가 없는 시기입니다. 한 8월 중순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중간에 머리를 환기를 아예 확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예 리셋,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이게 놨습니다. 그 리셋이 전에 내가 봤던 걸 다 잊어버릴 리셋까지 되지는 않아요. 물론 공부 실컷 놀고 그 다음 오면 아마 조금 낯설긴 할 거예요. 독서실 환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거보다는요.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 있죠. 그거를 날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를 거쳐오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딱히 놀지는 않잖아요. 다 수험생인데 뭘 놀겠어. 근데 괜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다른 사람 연휴라고 그러고 특히 뭐 임시공휴일 됐다고 막 기사 떠들고 하는 거 보면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올해가 특히 공휴일이 좀 많은 해죠. 왜 난 작년에 안 됐던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쌤들 그때 연휴 때 생각만큼 공부가 별로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그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놓고요. 아예 놀다 오십시오. 그래서 괜히 여자 쌤들이 잘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친구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오고 그거 노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일상적으로 놀던 거 말고요. 다른 걸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놀았다라는 거. 단순히 영화 보고 밥 먹고 오는 거는요. 그냥 내가 공부를 하지 않은 거지 내가 놀았다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하철이나 기차 타고 근교 갔다 올 수 있는 데 많죠. 아니면 저기 ITX 청춘? 춘천 가는 기차 있죠. 그거라도 타십시오. 그래서 원래 내가 안 해봤던 거, 그 다음에 아예 다른 어딘가를 가보고 그렇게 해서 머리 환기를 한 번은 시키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나는 놀았다라는 그게 있어서 최소한의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가 아직 있지는 않을 거예요. 벌써. 근데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높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공부를 하지 않고 미적미적거리다가 다음 주 휴강 있으니까 그때 해야지 잔뜩 밀어놨는 분. 어차피 못합니다. 그렇게 미룬 거는. 한 개 미룬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요. 많이 미루는 거 어차피 안 돼요. 거기에 목숨 걸고 있지 마시고요. 그냥 쉬고 오십시오. 제대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중간 노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저희는 11월, 12월 달까지 못 견딥니다. 지금 한자 더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스트레스를 낮추어서요. 11월 달까지 건강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참 중간에 놀라 소리 많이 하죠. 근데 그 말은 듣고 왜 공부하라는 말을 안 들어요? 되게 웃긴 게 설쌤이 놀라 그랬으니까 놀아야지 그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시킨 건 안 해? 아니 근데 그냥 노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앞에 그 생각도 없습니까? 그래서 전에 누구지?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차별로 하다 보면 이게 강론반 사이에 꼭 한 주를 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도 쉬어라 그랬고 애들한테 어디로 놀러 갔다 와라 이랬더니 그 몇 명이서 자기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아뒀었어요. 근데 막상 딱 그날이 되니까 독서실에 앉아있는데 죽을 것 같이 안 되더래. 그래서 걔들끼리 서로 연락을 했나 봐. 우리 당장 어디 갈 수 있는 데 없을까라고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아는 데가 없어서 롯데월드 갔대요. 그래서 오전부터 그래도 오전에 가기는 했나 봐. 그래 가서 하루 종일 미친 듯이 타고 왔더니 몸살이 나가지고 놀기는 하루밖에 안 놀았는데 이틀 누워 있었다면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쌤 그러면 왜 저희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부터 애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몸살 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놀다 오게 해달라고.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정서 행동 장애입니다. 마인드맵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한쪽이 되게 많죠?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요. DSM-5에 나와 있는 장애 영역 자체를 다 묶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통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게 각각의 장애 아동의 어떤 특성이 주어지고 그에 따른 중재 이러한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중재라고 할 부분이 도드라지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출제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서 행동 장애가 참 재미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뭔가 어떤 파트로 이렇게 딱딱 보이고 그 다음에 구분이 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되기는 돼요. 근데 읽다 보면 앞에 나왔던 게 또 나오고요. 또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덮으면요. 처음부터 다 비슷한 소리 하네. 그리고 나서 별 생각이 없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는 쌤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보기는 봐요. 보기는 보는 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진단 기준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쌤들이 안 보는 파트는 아니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는 잘 못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정서행동장애에서 이론적 모델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DSM-5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영역들의 명칭에 관련된 부분 있죠. 진단 기준, 그 부분에 대한 걸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하위 유형별로 중재, 하위 유형별로 중재 자체를 그래서 표로라도 이거는
다른 거 같은 게 안에 내용이 되게 많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 구분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다 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페이지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읽다가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보통 쌤들이 한 단원 읽고 정리를 참 잘 안 하실 텐데 요거는 한 단락 있죠. 한 단원 잘 끊어서 보십시오. 서로 여러 단원을 쭉 연결해서 전체 맥을 잡아야 되고 할 그럴 파트는 별로 아닙니다. 자, 정서 행동 장애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의 부분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마인드맵에서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정의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었던 파트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학습장애.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왜 그랬죠? 합의된 정의가 없었죠. 그럼 여기는요. 합의된 정의가 있다 없다라고 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서 행동이라는 말 자체를요. 그 안에 범위를 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정서는 뭡니까? 행동은 뭡니까? 갑자기 멍해지죠? 정서가 정서고 행동이 행동이지. 저희가 생각할 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정의라고 하고 저희가 학문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나와야 되는데 정서랑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 자체를 정의하기가 매우 곤란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 및 행동 장애라는 말, 장애까지 붙었을 때도 뭐예요? 곤란해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정서랑 행동이랑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원인, 그 다음에 그 장애라고 진단하는 것까지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정서 행동 장애를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를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정의가 별로 굉장히 많아요. 5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특수교육법에서 정의가 고스란히 나왔던 부분 자체는 정서 행동장애입니다. 다른 부분은 객관형에서 맞다 아니다 골라라 이 정도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동이 나타나는 특성을 주고 그에 따라 해당하는 정의를 쓰시오까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용어 하나 틀리지 않고 정의를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특수교육법에서 다른 부분은 많이 외우시는데요. 정의를 고스란히 외우지는 않으세요. 근데 정서 행동장애는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수교육법 정의 5개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정의를 하기 위한 보통 이론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행동 장애다라는 말이 붙었죠. 이것이 왜 생기는가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어디에 관점을 두고 생기느냐에 따라 우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내적 관점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외적으로 무언가 영향을 주는 것에 받아서 나타나는 것인가 나눠볼 수 있게 되죠. 자, 모델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신체, 생리. 그 다음에 심리역동. 그 다음에 행동주의.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생태학. 실은 인지주의가 여기 가면 위에 세 개가 개인 내적 관점, 행동주의, 생태학적인 외적인 영향 그것까지 되기는 합니다만 실은 인지주의가 얘에 대한 문제점, 반발로 이렇게 나타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맞고요. 나는 내적, 외적을 나누어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바꾸어서 하나, 둘, 세 개가 뭐다? 개인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서 행동 장애가 생긴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와 생태학적 얘들 두 개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 생긴다.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원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어떠한 중재가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나누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신체 생리입니다. 이거는 어떤 겁니까? 쉽게 타고났다. 모든 부분에 우리 보면 모든 장애 영역의 원인 보면 유전적 부분 나오는 부분 있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전적인 요소 가지고 태어나는 거를 아동이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 가지고 태어난 성격과 같은 걸 기질이라는 용어로 쓰게 되고요. 어떤 기질을 타고났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발현이 되느냐 그것으로 정서 행동 장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심리 역동은요. 얘가 좀 어렵죠. 뭔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특히 프로이드와 로저스로 두 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둘 나누기 전에 어쨌든 그겁니다. 아동의 정신적 미성숙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정서 행동 장애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자, 프로이드 같은 경우 이 정신적 미성숙을 뭐라 봤냐? 프로이드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세 가지 에고, 이드 생각나시는 그거. 그 다음에 또 5가지 발달 단계 생각 안 나십니까? 자, 그러면 이드하고 에고, 슈퍼 에고 얘랑 5가지 단계 이건 어떤 겁니까? 발달 단계는 뭐예요? 간단히 발달 과업이죠. 발달 과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동의 발달하는 순서입니다. 간단히. 그리고 3가지는 뭐예요?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파악하는 아니면 자기네 정신적 사고 부분의 3가지 파트로 나눴다라고 보는 거고요. 각각의 발달 단계는요. 이 3가지 자아라고 칠게요. 얘들이 뭐예요? 적절하게 뭐예요? 같이 발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들이 어떻게 영향을 더 끼치고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어쨌든 프로이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5가지 단계 자체가 순차적으로 발달이 되어야 되고 이걸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가 적절하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게 잘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나이에 맞게 순차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 과정 자체가 발달을 했어 못했어?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해서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랫단계 어떠한 단계에서 고착화되어져 있으면서 적절한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서 행동장애로 나타났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로저스는요. 로저스는 또 뭐 생각나세요? 욕구. 얘는 뭐예요? 자아 실현의 욕구. 그건 아시죠? 뭔 욕구 있잖아.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 그거 왜 나옵니까? 얘들도 이게 발달시켜야 되는 겁니다. 아동은 기본적인 인본주의적 관점은 사람에 대해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래 아동은 가만히 놔두면 그것 자신의 욕구를 알아서 발전시켜 나가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합니까? 아동의 각각의 자아랑
그 다음에 아동이 그에 따른 적절한 긍정적 경험에 의해서 발달을 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자아가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여기 나오는 5가지 욕구를 적절하게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각각의 못했는 게 모두 다 뭐다? 갈등이라는 요소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정서 행동 문제로 발달한다, 장애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서적인, 정신적인 미성숙, 뭐예요? 발달 과정, 발달 과업이나 아니면 욕구를 적절하게 발달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정서 행동 장애다라고 보는 입장이 심리 역동적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주의는 뭐예요? 제일 쉽죠? 학습되었다. 자, 행동주의는 그냥 자극과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뜬금없이 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떠한 행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뒤따라 어떠한 강화, 벌 이러한 것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되면서 그것이 학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 행동 장애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어떠한 것에 의해서 학습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아니면 부적절한 거를 봤다 이런 식. 그 다음에 인지주의입니다. 인지주의는 뭡니까? 사고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죠. 간단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아니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결함과 왜곡. 간단히 이렇게 나눌게요.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된 사람 있죠. 주변에 있죠. 삐딱하게 본다라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입장이 뭔가 뭐예요? 뒤틀어진 사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왜 서로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래서 바람직한 어떠한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고가 아닌 이상한 비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함은 뭘 것 같아요? 적절한 행동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적절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입장이죠. 간단히. 그래서 결함이 있을 때랑 왜곡이 있을 때 각각의 중재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태학적인 관점입니다. 생태학적 관점은 왠지 뭘 것 같습니까? 생태학. 환경만 나오면 돼요. 생태학은. 상호작용까지 나와야 되죠.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 다음에 그것과 아동과 그 다른 주변 환경 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와중에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생태학적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서 행동 장애를 보는 입장 자체가 타고났다. 아니 내적인 결함이 있다. 그 다음에는 학습되었다. 얘는 뭐예요? 사고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여기는 주변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문제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 각각의 중재법이 모두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쪽이 요즘 어디입니까? 여기.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뭐예요? 행동주의원에서 다룰 거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막상 여기에서 다루면 너무 약하게밖에 못 다뤄지는 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인지주의. 그 다음에 여기 브론펜브레너 그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기질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꼭 갈등이라는 말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게 무슨 모델인가라고 하는 정도로밖에 못 나옵니다. 깊이 들어가면 풀 수가 없습니다. 프로이드 학문만 해도 얼만데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한 중재법들까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얘는 어떤 거 위주로 갈까요? 약물치료입니다. 타고났으니까 그 한마디 병이라고 할까요?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에 따른 뭐예요? 이거 다 병원에서 처리해요. 약이 들어가요. 약물치료. 얘는요. 심리치료. 그 다음에 행동주의 입장 뭘 것 같아요? 행동수정 기법도 주르륵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인지 결함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사고가 없어요. 가르쳐야 되겠죠.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특히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자기 교수법 같은 형태 있죠. 아니면 사회적 기술훈련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인지 왜곡은요. 잘못된 사고를 바르게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주는 것. 그래서 REBT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생태학적은 뭐예요? 아동의 문제 자체를요. 누구 한 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서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것이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가족 중재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묶여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포인트만 알아두십시오. 이거를 쭉 읽으면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고요. 그리고 얘는 타고났다. 얘는 뭐예요? 정서적 미성숙, 발달 과업이나 아니면 자신에게 발달해야 될 욕구를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했다. 그로 인한 갈등으로 뭐다? 정서 행동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보시고요. 얘는 학습되었다. 그 다음에 얘는 아동이 잘못된 사고, 바르게 처리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얘는 주변의 환경의 상호작용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일 기본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있죠. 가장 기본. 그거를 가지고 지문을 읽고 내가 알고 있는 5가지 중 어디다 그거를 맞춰 가셔야 돼요. 쭉 읽으면서 이거를 바로 해석하겠다 보다는 내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한 줄을 가지고 계시는 게 문제를 접근하는 데 훨씬 더 편합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 이렇게 정서 행동 장애를 바라봅니다. 그럼 정서 행동 장애는 분류는 어떻게 할까요? 분류. 자, 여기서 참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주르륵, 그죠? 주르륵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DSM-5에서 나타나는 진단 기준입니다. 정확히 얘 어디서 쓸게요? 정신과에서 씁니다. 신경정신과 있죠. 거기에서 뭐야? 아동의 정신적 문제 진단, 우울증 진단 내리고 하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의학적인 분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분류라고 하면 의학적 분류와 그 다음에 교육적 분류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 분류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서 말한 DSM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ICD가 들어가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미국에서 쓰는 애입니다. 북미 정신분석 쪽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미국 걸 가지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쓰고요. 이거는 국제질병분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 특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어디 유럽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 그 다음에 유럽이 이쪽. 이거 쓸 때 이거는 전체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둘 다 알아야 된다라기보다 얘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 분류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외연화, 그 다음에 내면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외연화는 어떤 것 같아요? 충동성 이런 거 관련되는 거. 자 그러면 내면화는요. 불안, 위축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분류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이제부터 특히 여기에서 DSM에서 나누고 있는 분류 지금 현재 5로 바뀌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게 여기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DSM-5에는 불안장애와
그 다음에 기초 생리죠. 기초 신체 장애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불안장애, 그 다음에 외상 및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강박 및 충동, 그 다음에 기초 신체 기능,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은 이 안에 이걸 들어가는 것까지 실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별로. 그것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떠한 특성을 보고 얘다 이거만 나오면 됩니다. 실은. 자, 불안장애는 뭡니까? 전반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건데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들어갑니까? 그냥 보고 보세요. 분리불안, 범불안, 공황, 그 다음 특정 공포증, 사회적 불안장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상은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는 많이 나오죠. 특히 큰 사건, 사고가 있고 나서 그에 따른 후유증으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 특히나 사고들이 많으면서 이게 굉장히 크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6세 이전에 큰 사고를 경험할 확률이 한 30몇 %?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솔직히 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큰 사고라기보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 뭐 있죠. 아니 부모님이 이혼을 갑자기 하셨다거나 이런 것 자체도 아동에게는 큰 상처 자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가 다 문제시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반응성 애착장애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강박, 그 다음에 기초 신체 기능장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섭식, 배변, 수면장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불안장애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 우울장애. 실은 가장 큰 게 불안과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구분하셔도 됩니다.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불안장애에 대한 중재, 우울장애에 대한 중재, 요걸 두 가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다보다는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품행장애. 우울장애 안에 우울 있고 양극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품행장애. 품행장애는 품행장애와 그 다음에 적대적 반항장애 나뉘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나왔던 거. 틱. 그래서 틱장애, 일과성, 운동성, 그 다음에 뚜렛 이게 들어가는 거죠. 실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책에서는요. 지금 여기 품행까지만 다뤄지고 ADHD 이게 들어가고요. 틱장애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틱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틱까지는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애로 우리 쪽에서 많이 다뤄지기보다는요. 틱 같은 경우에는 공존하는 형태가 엄청나게 많죠. 자폐, 그 다음에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죠. 경도정신지체 정도만 해도요. 생각보다 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장애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를 굉장히 간단하게 한 이유는 이거는요. 아동 특성이 쭉 나열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장애인가 그것만 물어요. 그래서 쌤들이 여기 각각의 모든 장애에 대해서 명칭보다는 뭐예요? 진단 기준이 있죠. 이러이러한 특성이 얼마 기준을 만족시켜서 나타날 때 그때 이 장애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모두 다 알아두시고요. 특히 불안장애, 우울장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품행 이렇게 큰 세 개에 대한 중재법은 따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불안장애, 불안해 한 학생들에 따른 중재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불안 생각하십시오. 아니면 사회공포증 이런 것도 되고요. 불안장애 있는 학생들 어떠한 중재법이 보통 쓰입니까? 이완기법,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
그다음에 정동홍수. 최소한 다 제끼고 두 가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알아두세요. 자, 체계적 둔감법은 뭡니까? 체계적으로, 자, 그러니까 한 방일까요? 여러 단계일까요? 여러 단계로 둔감화시킨다. 무엇을 둔감화시킵니까? 불안한 거를 둔감화시킨다. 그러니까 아동이 불안해하는 것 자체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거 자체를 단계적으로 불안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동홍수법은요. 홍수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뭔가 터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불안 자체의 각성 정도 있죠. 그것이 가장 높은 레벨의 거를 아동을 맞닥뜨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의 각성 자체가요. 사람은 각성이 갑자기 그 스트레스가 올라가나 이런 높은 불안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잠깐 동안 가능한 것이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각성을 일정 시간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준이 불안은 낮아지는데 뭐죠? 올라갔다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는데 뭐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동홍수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장애입니다. 우울장애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들이 진단 기준을 떠나서 우울장애가 어떤 겁니까? 그냥 항상 우울해하고 그걸 생각하면 돼. 극단적인 예로 뭡니까? 시험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 며칠 동안 일주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잖아. 그때 뭐 우울증이지 정상적이지 않아요. 어떨 것 같아요? 나 죽어버릴까 이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놓고 밥은 먹습니다. 밥은 꼬박꼬박 다 먹으면서 첫날은 잘 안 먹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퍼먹고 있어서 그렇지. 나 죽어버릴까? 근데 그때 뭐예요? 어쨌든 시험 결과 자체가 내가 선생님도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기보다는 뭐예요? 안 좋은 쪽으로 자기 비하 쪽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보통 이게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뭡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생각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고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쪽이고요. 이 사고를 바르게 고쳐주는 쪽으로 가게 되죠. 인지행동치료 있죠. 앞에 나왔던 비합리적 신념과 관련되는 거 그쪽 부분으로 많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우울증은 기본적인 약물치료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여기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여기가 뭔가 계속적으로 장애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자, 여기서 정신을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기 계속해서 제일 문제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쭉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와 이거를 같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구분 안 돼. 계속 읽다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 인지행동 치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하겠구나. 그래서 우울장애의 정동홍수법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버리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재만 정확히 불안, 우울장애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두시고요. 그 다음에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됩니까? 품행장애. 반사회적 행동,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그쪽을 비행 청소년과 같은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비행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요. 앞에 나왔던 모델들 중에 보면 타고났다라는 쪽보다는 뭐가 많냐 하면 가정생활 자체가 안 좋다. 아동이 위치한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 자체에 대한 보다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중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 자체가 많이 연결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것만 기억하십시오. 여기 참 많이 나옵니다. 뭔가 자질구레한 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들의 기본적인 것은 비행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재도 그에 따른 거. 그래서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이 기본적으로 문제 행동을 예방한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또 뭐까지 있습니까? 아동의 바람직한 성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교사 한 명, 학교 하나가 아니라 뭐예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체계가 모두 다 중재를 제공하는 이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틱 좀 알아두시고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래서 ADHD 자체가 학습장애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지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얘도 그 안에 진단 기준 쭉 다 알아두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솔직히 아동들에 대한 특성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서 행동 장애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를 싹 같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특수학교 가면 꽤 있어요. 조증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회공포증 가지고 있는 특정 공포증 있죠.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틱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HD 같이 갖고 있는 학생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아동의 여러 가지 장애 진단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나같이 진단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동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특성들 있죠. 그거를 모아서 진단. 그 다음에 그것이 몇 개 이상, 얼마 기간 이상 그 조건 자체까지 같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내용 들어갑니다.